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다들. 네. 2년 했죠 저희가? 2년이나요? 1년 반? 아니야 한 2년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시작한 거는 1년 반 정도. 1년 네. 반. 아, 그래요? 네. 나는 이렇게 지긋지긋했나? 아니, 그때는 이제 한 카페 달에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정영진 씨. 아니 뭐 한 달에 2번 처음에 했으니까. 아. 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좀 더 열심히 달렸군요. 예, 네. 하여튼 저희가 50번째 시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우리 정민여가 있기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 마도님이 잘 또 편집해 주셔서 네. 물론 뭐 가장 근원적인 힘은 우리 또 정박님. 그렇죠. 컨텐츠의 힘. 네. 또 빨리 이제 해봐요 나한테. 뭐 하나씩 던져봐. 정영진 씨에게 있어 일당백이란 수많은 파케 중 하나인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일당백이 내 최애 파케. 진짜로? 아, 그럼. 아, 일당백의 기관사죠. 예, 운전을 잘 하니까 네. 내일이 탈선 안 돼도 잘 잡아주고 무사히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네. 가장 공헌자죠. 네. 자, 물론 역시 뭐 저희가 누구니 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맞아. 우리 일당백을 또 있게 해주신 가장 큰 힘입니다. 네, 여러분. 교양 있으신 분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교양 있으신 분들 저희가 이제 조만간 모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11월 3일 오후 3시 서울 서교동일 겁니다. 네. 홍대 근처에 있는 팟빵 건물 지하 3층에 팟빵 홀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일당백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시간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토요일이니까 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네. 기대를 좀 지난번에도 보니까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가족끼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봅니다. 네. 저희가 그날은 색드립 없습니다. 뭐 동화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동화가 제일 동화가- 섹시했어 네, 지금까지 그렇죠. 보면. 이제 코드가 네, 여튼 뭐 그날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책 한 권 짧게 한번 읽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저희 오늘 50번째 일당백, 50번째 일당백은 과연 어떤 책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커요. 맞아요. 네, 우리 어떤 책이죠? 일당백의 네. 반바퀴 네. 또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라톤을 치면 절반은 이제 돈셈인데 그래서 좀 뭔가 뜻깊은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워낙 뜻깊은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단편 아. 우리나라와 세계의 단편들 중에서 이 단편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단편이야말로 단편 너무 좋죠. 예, 이게 바로 투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단편은 정말 이게 예술성을 그 한 번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드거 앨런 포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왜 앨런 포가 단편을 좋아하느냐? 단편이야말로 그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단이라는 어떤 딱 하나의 면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어떤 전체성을 섬광처럼 비춰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일당백이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그래도 반짝하는 성광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단편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단편과 장편을 구분짓는 기준은 뭐예요? 그 보레스라는 아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가 된 아르헨티나 출신 위대한 소설가가 있거든요. 네. 그 보레스 같은 경우는 평생 단편밖에 안 썼어요. 그 사람은 장편을 쓰레기통이라고 불렀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쓰레기통에는 뭘 채워야 되죠? 채워야 되잖아요. 뭐 쓰레기를 채워야 된다 이거죠. 장편은 일단 팔려야 되잖아요. 하나의 상품으로. 단편 하나만 가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단편집은 있다지만. 그러니까 장편은 팔려야 되니까 사실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좀 쓸데없는 격가지들을 많이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장편은 아무래도 그런 좀 더 상업적인 대중성의 논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단편은 말 그대로 이걸 가지고 성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술가가. 정말 이거는 갈고 다듬고 깎고 해가지고 그 어떤 몇십 장의 짤막한 분량 속에서 이것이다라고 딱 드러나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수준과 대결의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다.
단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 문학하는 소설가들의 어떤 자질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또 단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네. 고등학교 때인가 문학 시간에 배우기로는 일단 분량이 당연히 차이가 나고 단편과 네. 장편이 네. 분량이 아마 뭐 기준이 원고지 몇 장 있었는데 그건 까먹었고 그리고 이제 단편은 뭐 하나의 사건으로 뭐 시작부터 끝까지가 딱 결정이 나야 되고 네네. 장편은 뭐 여러 사건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아마 내용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대로 네. 하나의 사건 가지고 결국 알맹이만 갖고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문학의 본령 아니냐. 군더더기가 있으면 군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비딕을 봤지만 모비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술관들 이런 게 막 드러나거든요. 뭔가 좀 자기의 어떤 흔히 말하는 철학들, 가치관들을 오히려 풀 수가 있지만 단편은 그렇게 가면 단편이 보통 망하거든요. 아, 단편이 그래요? 너무 그 무거운 어떤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네. 언어가 표현돼 버리면 그 단편 소설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 단편은 참 묘합니다. 네. 단편이 근데 한 기억에 90년대 이때는 참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상문학상 작품집, 뭐 독립문학상 해서 각 문학상 저 단편들도 많았고 네. 작가들도 뭐 자기 단편들 모아갖고 이게 책으로 네.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단편집이 막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체 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야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소설하고 이야기는 좀 다르거든요.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할 때 이야기라는 것은 소설가에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되겠죠. 네. 줄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네. 또 인과관계가 좀 약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H가 좀 약해도 그냥 이야기니까 네. 구체적으로 안 따져도 된다 이거죠. 원인과 결과가 좀 약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소설이라고 말할 때는 구성이 확실한. 치밀해야 되잖아요. 네. 구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들, 인과관계가 촘촘히 짜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건 알레고리라든지 복선이라든지 결국 하나의 어떤 단일한 지점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배치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소설, 단편, 특히 단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닌 것이죠. 이제 뭔가 그런 문화가 아니고 지금은 사실 작품의 수준을 따지지도 않아요. 어느 매체에 실리느냐, 누가 많이 보느냐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품의 수준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죠. 아 예전보다 지금 단편 소설 작가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지금 작가들 수준이 떨어진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니까. 네, 네. 여튼 뭐 단편 소설은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유명한 단편 소설. 네. 저는 예전에 그 무슨 문학상 그 위주로 주로 이상문학상. 네. 네. 세트로 돼 있는 거야. 그런 거 봐서는 크게 뭐 단편은 기억이 이렇게 오래 남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단편이 주로 작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작가가 쓴 여러 개 단편집을 묶어가지고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단편은 그 우리 그 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네. 했던 그 헛간의 태우다 그 단편집이었는데 다 비슷한 느낌인 거야. 이 단편집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봐도 비슷한 느낌이니까 좀 그래서 유명한 작품 이런 게 좀 기억에 안 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자면 네. 뭐 장편은 물론 줄거리가 좀 더 그거 하니까 네. 좀 기억이 날 수 있는데 단편도 오히려 단일한 사건으로 보면 오히려 또 강력한 어떤 임팩트. 임팩트가 있으면 기억이 잘 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뭐가 있어? 황순환의 소나기 같은 경우 지금도 잘 소나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단편이에요? 그 정도는? 그렇지, 참 네. 단편이죠. 아. 그 정도 그런 장편이면 장편은 아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질 않아가지고 그 소나기? 소나기를. 예. 아마 본인이 읽은 게 처음부터 끝일 수도 있어요. 되게 짧아 그거. 여자애 하나 이사 왔다가 아파서 가고 까무룩 잠들어서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국문학계 문학계 네. 84인데요. 지금도 하루에 원고지 20장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계신 김윤직 선생 같은 경우는 네. 한 6편 정도를 꼽더라고요. 단편으로요? 예, 지금 우리 문학이 한 100년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한 6편의 단편을 꼽아요. 6편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고르고 한번, 골라서? 네, 고르고 고르자 이러면 그 중에 하나는 그럼 소나기가 들어갑니까? 소나기는 안 들어가고 근데 뭐 아니 소나기는 한번 다룰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유직 선생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나기를 자꾸 소년소녀의 동화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글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건 하나의 이상하고 같은 계열이다. 네. 소설가 이상이 어떤 기하학적인 것도 소설에 많이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네. 시라든지 소설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고 구성이 깔려 있는 그런 소설로 본다. 뭐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예, 여튼 6개의 단편을 골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운수 좋은 날. 지금 감이 계시네. 바로 빙의 현진건을 꼽아요. 우리 단편 소설의 첫 번째는 우리가 김동인이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라는 이름, 그녀 이런 거를 쓴 사람이 김동인이거든요. 감자? 감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우, 뭐야? 나 문학 시간에는 열심히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김동인이라든지 표본실의 청개구리,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것도 많이 들어봤지. 염상섭.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가 두 분이 유명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 김동인이 물론 뭐 황무지에서 시작한 사람 맞다. 염상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일본의 문학을 그대로 이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좀 보면. 그러니까 일본 거가 지금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우리 해보자. 현실에 한번 해보자 네. 이거고. 그러니까 뭐 비유를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 기관차를 하나 들여와가지고 경부선을 깔 때 잘 우리가 이제 달리는 그 식으로 기관차를 들여와서 이제 여기에 맞게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고 현진거는 뭐냐면 기관차를 직접 만든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김동인이나 염상섭이 다루는 것들은 좀 뭔가 일본적인 약간 우리의 지금 현실 토착 현실하고 조금 뭔가 조금 물과 기름처럼 겉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현진건은 오히려 어휘 선택이라든지 이 구성이나 묘사가 바로 지금 그 당시에 당대의 사회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사람은 현진건은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있으면 현진건 거 하나 들어갔어요. 우리가 현진건 들어가죠. 현진건에 우리가 아는 거는 빈처라든지 네.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좋은 날. 네. 술권하는 사회라든지 술권하는 사회. 술권하는 사회. 네, 그런 게 많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죽음. 그런 단편이 단편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게 6개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우리 전혀 모르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는데 네. 한번 먼저 6편 먼저 한번 네. 이야기해볼게요. 할머니의 할머니의 죽음이 일단. 하나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황순원이 들어가죠. 황순원. 소나기 말고 김윤식 교수가 꼽은 거는 우산을 접으며라는 단편이 있어요. 약간 마이너한 거 갖다가 다 6개 꼽으신 것 아니요,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네. 저 소나기 같은 거 하면 에이 뭐야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건데 뭐 이렇게 할까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우산을 접으면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제가 뭐 읽어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저희들은 막 소나기가 아무래도 한번 그렇죠. 다뤄볼 만하다. 저희들은 소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북한 소설가였는데 사실 조선의 모파상이라 불린 분이 있어요. 이태준이라고. 이태준? 예. 이태준. 정말 조선의 모파상이라 불 만큼 단편 소설의 최고봉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쓴 단편 중에 달밤이라고 있어요. 달밤. 네, 달밤. 와 진짜 다 모르겠다. 그렇죠? 달밤은 좀 근데 여기도 아주 잘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안다고 해야 되나요? 60년대 70년대니까 잘 안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한어파를 다룬 거죠. 네. 무진기행. 영화로도 많이 무진기행. 나왔죠. 무진기행. 무진기행. 네, 교과서에 많이 실렸던 이게 작가가 누구였죠? 에이 왜 작가를 모르냐. 말해봐요. 무진기행은 진짜 유명해요. 네. 그쵸? 영화도 3번이나 됐죠. 영화도 3번 됐죠. 무진기행이 김 씨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김 작가의 무진기행인데. 이게 바로 영화 감독 됐던 김승옥. 소설가. 김승옥. 네, 소설가 김승옥. 맞아. 김승옥. 이분 영화 감독도 하고 참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남자분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해가지고 네. 약간 좀 그 이후로 작업을 못 하고 계시죠. 신앙에 빠지셨구나. 무진기행 한참 쓸 때 이후로 약간 좀 한 4, 5년 요 정도 지나서는 네. 뭐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 네. 76년인가 그때 서울의 달빛 영장인가 그 이후로 거의 작품 활동을 중단하셨죠. 요게 이제 신인 작가가 딱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그때 당시에 무슨 주요 일간지에서 막 네. 집중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막 뭐 연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막 해. 근데 그때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갑자기 쏟아진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부담되지. 그다음에 다음 거 써야 되는데 네. 심적 부담은 크고 그때 당시 분위기는 네. 지금 같은 그냥 전 됐어요 하고 뭐 한 호텔 들어가서 뭐 한 1년 숨어 있다 나온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언론사 이런 데서 막 가음적인 분위기로 막 저 다음 거 빨리 인터뷰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많았다고. 네, 그래서 뭐랄까 원히트 원더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약간 아쉬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맛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초년 출세가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소년 등과한다. 초년에 출세를 해버리면 네. 뭐 어느 영역이든지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너무 빨리 출세해버리면 교만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미세 조정이 안 돼요. 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아니 물론 김성욱 작가는 고개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고요. 좀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른 거. 아니래. 아직 있어. 그거 아니래. 말같은 그 분 있어. 케이스가 그런 작가들이 많죠. 아니래. 그런 작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넘겨야 되는. 그러니까 초기 바로 데뷔작이 대표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게 아쉬운 거죠, 사실은 좀. 뭐 데뷔작이 물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하나에 다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아쉽죠, 결국은. 네. 김승옥의 무진기에.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바로 지금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죠, 황석영. 소설가 황석영의 황석영. 그 영화됐던 산포 가는 길. 산포 가는 길. 노래도 있죠. 노래도 있고. 산포로 간다고. 맞습니다. 산포가 어디예요? 산포 산포는 만두도 있잖아. 신포만두, 네. 신포 우리만두. 마포만두. 마포는 갈비만두. 신포만두 갈비만두가 맛있다고요? 신포만두는 뭐가 맛있냐면 쫄면 맛있어요. 쫄면 맛있어요. 그 인천에서 시작을 했죠. 쫄면을 그죠. 제일 먼저 만든 데죠. 아 그래요? 제일 먼저 아마 원조로 알려진 데가 신포 우리만두고. 산포는 어디예요 그러면? 산포는 이제 무진처럼 가상의 지명이죠. 가상의 지명이죠. 무진도 실제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네. 무진도 그냥 이제 실제 지명은 아니고 그렇구나. 작가가 만드는 가상의 지명이죠. 물론 뭐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죠. 무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의 고향이었던 전남 순천 순천. 안개가 잘 끼고 그렇게. 네. 산포도 이제 여기서는 산업화의 시대에서 상실돼 버린 나의 고향을 지칭한 용어죠. 그러니까 포가 한국포란 뜻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산포하면 국영수 포기를 산포라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산포 세대하면 국영수 포기했다 이러면 산포다. 산포 간다 이러면 국영수를 포기한다. 이게 산포고. 공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요즘 이제 그거는 뭐 M포 세대다. 그 다 그쪽으로 지금 나온 산포세도 거죠. 있어요. 연애, 결혼, 출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산포부터 저희들 80년대부터 산포 했는데 그게 계속돼서 5포 세대니 6포 세대니 하다가 요즘 네. M포 세대가 가는 게. 이 산포로 가는 길이랑 같은 책이 아마 제 실렸던 것 같은데 네. 막판에 폭탄 깨물고 네. 돈사하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죽는다고요? 예, 입에 폭탄을 물고요? 예, 야, 그거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습니까? 아찔하게 봤던 이 작가의 소설인데요. 황석유 작가의 제가 기억은 잘.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희 일당백과 함께하는 카페 예에서 또 좋은 행사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10월 18일 목요일부터 10월 21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벌어지고요. 여기에 오시면 커피 앤티 페어라는 건데 네. 1kg 커피 부스에 오시기만 하면 커피를 그냥 100g씩 무료로 드린답니다. 핸드드립 지정 원두를 무료로 증정하는데요. 하루에 600명 선착순이니까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갔는데 601번째 되면 어떡해. 보통은 네, 한 600 몇십 명까지는 또 줍니다. 인정이 많으시니까 네. 우리 1kg 커피는. 네네네. 하여튼 거기 오시면 다양한 선물들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네. 기부도 선택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라든지 뭐 문익환 통일의 집, 백혈병 소아암협회 등등에서 기부하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가능하니까 이 커피 앤티 페어 10월 18일 목요일부터 10월 21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이고요. 양재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양재역 정도 아마 가시면 가깝게 아마 걸어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석영 작가의 책이 또 뭐 있죠? 산포가는 게 많죠.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대하소설, 역사 대하소설 장길산이라고 조선시대 장길산, 도적을 드라마 나왔던. 그렇죠. 바로 장길산. 저기 무기의 그늘이라고 베트남 전쟁. 무기의 그늘. 네, 무기의 그늘 있고 단편도 이분은 많죠. 몰개울의 새, 뭐 낙타, 눕갈, 탑 그리고 오래된 정원 영화 나왔죠. 오래된 정원. 네, 영화도 나온 오래된 정원. 아마 염정아가 염정아 씨. 지진이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또 뭐 심청 다룬 것도 나오고 바리대기 뭐 이런 것도 네네. 있었고. 그러니까 참 진짜 많이 많이 하죠. 쓰셨네. 네네네. 왜냐하면 이분도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고요.
이분이 약간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89년에 네. 방북을 했죠.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한 6년 7년 다시 또 감옥을 사셨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도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1980년 광주를 다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네. 그 러포집을 써가지고 그때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참 작가에 어울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여성 편력도 아주 아 그래요? 결혼도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뭐 아주 피가 뜨거우신 분이죠. 지금도 쓰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꽤 많습니다. 지금 1943년생이시니까. 그럼 지금 연세가 거의 네. 80 좀 안 됐죠. 여든 정도 되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75세, 76 정도. 예, 그러니까 70, 거의 예, 여든이네.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술자리에서 네. 우리 이제 70년대 3대 구라라고 했거든요. 3대 구라요? 네, 말 잘하는 3대 구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에 민중운동하신 백기환 선생 네. 그리고 황석영 그리고 이제 민중주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민중주먹. 주먹이 아주 센데 이제 그 방배추라고 네. 이름이 이제 별명이 아예 그렇게 돼버렸는데 방배추 씨가 이 3대 구라라고 불렀죠. 장산군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장길산 쪽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네. 또 잘못된 기억인가요? 장산고면은 이제 백기환 선생도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쓰셨죠. 아, 그랬나요? 네.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을 구라라고 해요? 네. 구라를 푼다 뭐 이런 약간 비속어로 그렇게 많이 썼죠. 아 그럼 그 김구라 씨의 구라가 그 구라예요? 그것도 있고 거짓말하는 걸 구라치지 마라 또 그런 것도 되고 거짓말, 거짓 그리고 여러 가지 달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뭐 구라라고? 네, 구라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입하고 관련된다 이거죠. 그 문화대청장 하셨던 그분도 네. 구라로 유명한.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3대 예전 3대 구라고 요즘 3대 구라는 이제 그 문화청장하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썼던 유홍준 네. 그리고 예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아. 뭐 그런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3대 구라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3대 구라 하는데 정방님도 구라하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정박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뭐예요? 이분들처럼 MSG를 못 쳐요. 이 MSG를 쳐줘야. 맞아. 그걸 우리가 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박님은 너무 팩트 위주로 가니까 보여줘 약간 드라마틱한 부분이 조금 딸립니다. 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 있고 네, 마지막은 이제 또 이것도 드라마 TV 문학관 이런 데 했나요? 그 윤대영 작가의 언어낚시 통신. 언어낚시 통신. 네, 언어낚시 통신. 그 요거를 이제 크게 6편을 뽑더라고요. 아, 너무 근데 이건 뽑기가 물론 이제 그분이야 그분 선호에 따라 뽑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좀 많이 없긴 하다. 한 무진기행이랑 산포 가는 길 정도? 저는 2개밖에 몰라요. 저는 언어낚시 통신까지는 읽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달밤 우산 접으면 할머니 죽음 이건 모르겠고 네. 무진기행 받고 산포 가는 길 받고 언어낚시 통신. 언어낚시 통신도 아마 저 무슨 상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죠. 그러니까 90년대를 여는 작가가 돼버렸죠. 아, 이 소설로 윤대영 작가는 완전히 뭐 한국 문단의 길이나로 떠올랐죠. 맞아요. 윤대영의 이분이 상을 몇 번 받았다고. 윤대영의 뭐 하늘 기억은 안 나고. 천지간이라는 천지간. 아 맞아. 천지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기억하고 있네.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계시네요. 있어요. 요 6개를 그럼 소개를 좀 해주십니까 오늘? 네. 아니 근데 6개를 다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또 단편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내가 좀 맞출 수 있지. 세계 단편은. 아니 이게 너무 욕심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다는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한다고 해서 다는 못하고 이제 네. 소개를 해드리고 또 몇 개만 하시고 그 세계 단편은 예를 들어 우리가 체홉. 빠질 그렇죠. 수가 없지. 이 최고의 이름이 중에 하나가 체홉이죠. 안톤 체홉. 체홉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희곡도 유명하고 세 자매, 갈매기, 벚꽃 동산도 있고 하지만 다니 아저씨. 아유 정말 잘하시네요. 연년과 나오시는 게 많네요. 정력. 분발하세요. 근데 이제 워낙 단편에 앞권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귀여운 여인. 이게 참 앞권 이걸 같아요. 모르겠네. 단편. 앞권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죠. 영화로도 된 거랑 연관이 있어요? 전혀 내용.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이게 귀여운 여인을 읽고 나서 톨스토이가 안톤 체홉을 인정을 한 거죠. 정말 체홉은 위대한 작가가 맞다. 톨스토이도 단편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게? 톨스토이도 유명하죠. 톨스토이도 뭐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바보 이반, 뭐 동화 겸해서 네. 많이 바보 썼죠. 이반 봤어요? 안 봤어요. 아유, 그죠.
그 가죽 뭐 하는 신발 만드는 친구였던가? 하여튼 그걸로 아, 동화책으로 본 것 같아요. 그게 바보 위반이 아닌가? 그거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물어보는 무엇으로 겁니까? 사는가? 네. 그 미아일이죠. 신발 만드는. 그리고 직공. 저 땅 네가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뭐 그거는 이제 그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거는 그 다른 그건 또 거. 다른 건가요? 거. 정영진 씨 너무 많은 그 잡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워낙 톨토이도 근데 특히 네. 톨토이 중단편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건 네. 정말 뭐 아주 압권이죠. 그런 것들. 그 톨토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톨토이의 장점은 아무래도 장편이고 장편이 워낙 예, 결국 귀여운 여인, 예, 체홉의 귀여운 여인 같은 경우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좀 투르게네프 있지 않습니까? 투르게네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담편. 첫사랑 소설 그 제목 첫사랑에 썼던 투르게네프.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소설가겠지. 러시아의 아니 소설가죠. 러시아 사람이에요? 네, 러시아의 어. 딱 소설가죠. 이름이 후르초프 느낌 나잖아. 프로 끝나면 대부분 다 슬라브 민족이죠. 네. 프, 스키 이렇게 아, 끝나면 그쵸. 대부분. 네. 예, 투르게네프도 이제 유명하고 결국 프랑스로 가면 우리가 뭐 그 유명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목걸이, 모파스. 기드 모파상, 네, 모파상이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맨스필드도 있지만 이제 스머셋 몸 좀 대중적이긴 하지만 스머셋 몸도 있고 달과 6펜스를 썼죠. 6펜스. 근데 이제 모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편은 미스터 노올이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말로는 만물 박사거든요. 요거 참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아, 미스터 노올. 네, 모든 걸 다 아는. 네, 번역은 만물 박사인데 이게 참 잘 썼고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 우리 또 미국 하면 단편에 딱 첫 손가락에 꼽힌 사람이 딱 있잖아요. 미국 단편 누구지? 오웬리? 그렇죠. 오웬리죠.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마지막 ipse 여러 가지 뭐 아주 인생의 어떤 반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정말 뒤통수를 맞는 듯한 반전. 예, 오엘리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오헨리요. 네. 이것도 가명이죠?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오헨리? 아까 필명 같습니다. 가면. 그렇죠. 오헨리라는 게 오가 헨리는 이름 따로 있는데. 오가 왜 붙는 거예요? 성도 아니고 아하. 오시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야, 오는 이름이겠지. 오 아닌가? 감탄사인가? 오 이건가? 오 햄리 오 헨리 본명이 포터래요. 윌리엄 시드니 그러니까요. 포터. 네, 필명일 겁니다. 이름은 되게 특이하게 잘 지은 것 같아. 오헨리.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이 네. 책들 가운데 수많은 책 중에 네. 우리 오늘 뭐예요? 가장 먼저 처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귀여운 여인을 한번 귀여운 여인. 먼저 해보는 체홉의 겁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일지. 그러니까 이 귀여운 여인 아까 톨토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체홉의 어떤 작품을 보고 나면 젊어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체홉의 이야기는 네. 최소한 40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때 젊어서 읽었잖아 우리. 그래서 정민영은.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고 메타포도 너무 많고. 메타포 다 나온다 오늘. 다음 방송 하겠니 이래서? 오늘 이렇게 다 쏟아내지 마. 오늘 불사 지르고 갈 거야. 무리를 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인생이. 그러니까 체홉을 가르쳤던 이제 어떤 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요? 이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나 20대 학생들에게. 체홉의 소설은 40이 넘어서야 이걸 읽어야 된다. 그래, 물론 20대 읽어야죠. 읽고 나서 어려워요. 그때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40대 계속 바뀌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체홉의 소설이라든지 작품을 읽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네. 까닭 없는 허무감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맞아요. 체홉 읽다 보면 희망은 신기루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짜 맥이 빠지는, 맥이 탁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그게 또 우리 삶의 한 본질일 수 있다. 이런 거죠. 현실이 네, 현실이라는 게. 그 체홉 같은 경우는 이런 귀여운 여인 같은 거 읽다 보면 왜 톨토이가 나중에 극찬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목하고 상당히 참 묘한 대비를 주는데 네. 정말 귀여운 여인이거든요. 어떻게 귀여워요? 네. 얼마나 귀여운지 얘기해 주세요. 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주인공이 올렌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올렌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올렌카라는 여자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서 퇴직한 학업 관리로 나와요. 공무원.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예요. 오.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마음속에 누군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는 학교 다닐 때는 프랑스어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네.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타고난 여자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네. 아버지하고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이죠. 아버지는 이제 숨을 몰아쉬고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시는 임종이 임박했고 죄를 얻은 사람이 극장 지배인 꾸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극장 지배인이에요. 이름이 뭐 웃기네? 꾸낀. 네, 꾸낀. 네. 뭐 그 극장 지배인이에요. 네. 근데 이 극장 지배인이 맨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비가 지금 자꾸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비가 내려오는데 구경꾼이 오겠냐. 그런데도 나는 자리세를 줘야 되고 배우들에게 월급을 줘야 된다. 그걸 계속 이제 넋두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 올랭카가. 올랭간 그럼 결혼 안 한 거예요? 독신 여성이에요? 네, 그냥 살고 있죠.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가 눈물이 걸성걸성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네. 이입돼가지고 네, 아, 네. 이 사람 너무 안 됐다. 네. 그러면서 결국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올랭카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죠. 네.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말 이 여자는 아주 귀엽게 생기고 네. 마음도 정말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꾸끼를 도와주는데 이제 이 여자 결혼하고 나서 자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극이야말로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고 연극을 통해서만 인간은 참다운 위안을 느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너가 교양을 가지고 정말 인정이 넘치는 인도주의적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연극을 봐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주제가 맨날 연극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네가 뭘 알아 해도 뭐 내가 진짜 이해를 하고 이거 정말 좋은 거다라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다 좋아하고 내 애들도 궁합이 좋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갑자기 이제 남편이 모스크바로 연극을 하러 떠났어요. 네. 그런데 떠났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안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왜 안 돌아오나 이제 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전부 한 통이 날라온 거죠. 이반 페트로비치 금일 돌연 사망 화요일 장례식 이제 다음과 같이 지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갑자기 죽었구나. 급사를 한 거죠. 네. 여보 나의 소중한 바니치카 뭐 이름들이 러시아 이름은 꾸낀 나오는데 막 이게 이름이 여러 개 아주 기니까 막 그 중에서 이제 소설에서 이제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씩 씁니다. 나의 소중한 바니치카 하면서 나는 왜 당신을 만났고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이 불쌍한 올랭카를 두고 당신은 혼자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오?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정말 이제 상심에 사로잡혀갖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위로 방문을 오는 거죠. 그 남자는 그 남자는 누구냐? 빠져요? 네. 바바카예프라는 목재상 주인이 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목재상을 하는데 아주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러 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처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은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참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올랭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랭카가 이 사람이 가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이 눈에 떠오르고 이 사람의 음성이 귓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랭카가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원래 시련의 상처는 새로운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상처는 사람에 네. 대한 걸로 다시 씻어야 된다. 그렇죠. 외모가 되긴 됐나 보네요. 네, 뭐 외모도 되고 돈도 좀 있고 귀여운 여인이거든요. 네. 귀여운 여인. 네. 아주 매력적인 귀여운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또 하고. 예, 또 하고 이제 남편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좀 봐줘야 되잖아요, 네. 같이.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나무 가격이 매년 20%씩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 목재만 가지고 예전엔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 우리 바깥 양반 바시집가가 목재를 구입하러 또 어디를 갔다 오는데 운임이 어떻고 저도 예전에 이제 계속 목재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이고 정말 이게 없이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다. 너무 귀엽다. 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집과 사무실은 잊지 말고 그렇게 쳇바퀴 돌려 하지 말고 좀 극장도 가라 이러면 우리 남편과 나는 극장에 안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우리 근로자에게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구경을 하고 다닐 여가가 없습니다. 극장에 다녀봐야 뭐 하나 이룰 게 있나요? 첫 남편하고는 극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그렇죠. 만들죠. 그래서 맨날 토요일이면 저녁 기도를 가고 일요일에는 미사에 가고 계속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목재를 구입하러 돌아오는 길에 또 또 죽어요. 이제 사망을 하는 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재를 구입하러 들어다가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결국 그게 이제 큰 병이 돼가지고 네.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고 나를 두고 어디 간단 말이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너무 외롭다. 여러분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나는 이제 정말 천의 고아가 됐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때 또 그 동네에 네. 군대에 있는 수의관 있죠. 네. 군대에 근무하는 이제 군대가 그 당시 기병대가 있으니까 이 가축을 돌봐야 되잖아요. 스미르닌이라는 수의관이 있어요. 네. 스미르닌이요? 네. 스미르닌이라는 수의관이 있는데 이 수의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또 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말이나 서로부터 전염성이 옮기고 이게 사람에게 참 안 좋고 가축의 건강도 정말 우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올랭카는 그 누구에 대한 애정을 딱 가지게 되면 그 애정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의견을 계속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스미르닌이 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스미르닌 본래 결혼한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고 네. 본래 자기 부인하고 애가 있어요. 아, 유부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친하게 지내면서 했는데 결국 이제 다른 군대를 떠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올랭카는 이제 나의 인생 끝났다. 네. 아무도 없다. 진짜 그리고 사람도 없지만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게 불행인 거죠. 네.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자기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공허감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더 미치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름날 갑자기 그 수의관이 있죠. 군 수의관. 네. 스미르닌이 때가 묻은 옷을 하고 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기절할 만큼 좋아가지고 그 모든 행복들이 다 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신 그동안 살았고 어떻게 찾아오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냥 아주 이 고장에 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군대도 그만뒀고 네. 내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싶다. 아들도 이제 학교를 입학시켜야 되고 또 사실 그때 당신한테 말할 때는 내가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부인하고 화해도 하고 우리 한번 다시 잘 살아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인은 어디 있냐. 그럼 어쩌라고. 근데 우리 집에 왜 왔어? 근데 그러니까 네. 왜 왔어 이렇게 하는데 네. 부인하고 이 올랭카가 아주 친절한 여자잖아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부인하고 아이는 어디 있냐. 지금 새빵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여관에 있다니까. 당장 데리고 오라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면 되지. 뭘 그렇게 했냐고. 우리 집 와 계시면 돈 한 푼 안 들고 그러면 되는데 이 큰 방 쓰라고 내가 이 안방을 내주겠다고. 나는 걷는 방 하면 되고 당신들은 셋이니까. 착하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는 진짜 이제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깨어난 거예요. 네. 스미르닌이 오게 되면서 그 집에 오게 되면서 그 부부와 그 가족들 오면서 같이 살면서.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되고 네. 정말 온몸에 활기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아들 샤샤를 이제 정말 자기 아들처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샤샤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 오늘 학교에서 배운 이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일랜드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입니다. 그러면 또 그걸 따라 읽는 거예요. 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랭카는 자기 의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제일 중요하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의견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샤샤를 통해서 아.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 그랬는데 이 부부가 잘 살다가 샤샤의 엄마가 자기 언니 집에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이제 가정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네. 그리고 샤샤의 아버지도 가축 검사를 가서 출장 간다 해놓고 며칠씩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샤샤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히 샤샤가 이제 그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올랭카가 아예 이제 엄마처럼. 완전히 이제 엄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랭카가 샤샤한테 일어나거라 학교에 가라. 그리고 학교에서 말했던 내용들 다시 나한테 말해주렴. 계속 하니까 이제 샤샤가 이제 자라면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틱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가 아니죠. 그 올랭카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이 올랭카는 이 소년 샤샤에 대한 애정이 지금까지 했던 누구한테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성애가 불타오르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영혼을 독차지해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야기가 요즘 중학교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1학년들 애들한테 이소부화를 암송을 시키고 라틴어를 번역시키고 수학도 숙제까지 내주고 이거 너무 애들을 괴롭힌다. 교육 제일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신나는 거죠. 자기가 네. 이제 이야기가 생겨났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전보가 오는 거죠. 전보가. 그 이 뭐예요? 가족 그 부모한테 전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전보를 받으면서 나 이거 절대 안 읽을 거야. 만약에 걔들이 내용은 뭔지 모르고 걔 엄마가 걔를 돌려달라는 돌려달라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고 다시 아버지 수의사가 클럽에 네. 돌아오게 되고 이제 일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샤샤하고 계속 살 수 있어. 샤샤의 잠꼬대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걸로 이야기 끝나요. 이게 귀여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이게 왜 귀여운 여인일까요? 체홉의 작품들이 다 이런 식이야. 되게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줄거리가 없습니다. 네, 막 이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결말이 이건 뭐지? 귀여운 여인. 일단은 자아가 없는 여자였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왜 톨스토이는 또 이거를 극찬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보면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이 읽으면 정말 이게 뒤집어지죠. 정말 이 얼랭가를 보고 있으면 시험 무덤 파헤칩니다. 이건 파헤쳐야 돼. 왜 여자를 이렇게 주체적이지 못하게 묘사를 해? 그분들 자극하지 말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바로 이 올랭카라는 모델 여주인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경과학으로도 해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 신경과학으로 해명이 가능한 여자다 이거죠. 이 여자가 보여주는 거는 이 여자는 변화가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배움의 욕구라든지 내면의 의지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정말 범속한 여자다 이거죠. 일상적인 여자다. 네.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생각이 없다. 네. 비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기만 한다.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뇌과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배워야 되느냐면 네. 인간이 안 배우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뇌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유지 자체도 태보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태보해버리고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거기에 자기 정체성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여자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배우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그냥 정체성이 없는 거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자는 바로 정말 범속성.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세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톨스토이는 이걸 대중으로 봤나? 이 여자를? 지금 뭐 톨스토이는 오히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겠습니다만 네. 이 여자야말로 자연 상태 그대로 여자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 그 사람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네네. 네. 당시에 19세기 중후반에 러시아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 곧봐 맞췄잖아 대중들. 그렇죠. 빨리 박수 쳐요. 아이씨. 그 우리가 멋진 여성을 기대하면 네. 그거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기대와 좀 우리의 편견이 들어간 그 희망. 네. 그게 그걸로 만들어내는 거. 실제 삶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는 않으니까.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네. 소설은 바로 사회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소설은 사회를 반영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김윤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소설이야말로 근대가 낳은 예술이거든요. 소설은 자본주의가 낳은 예술이거든요. 네. 그 이전엔 이야기예요. 소설하고 이야기 다르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네. 인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의 네. 플롯이 있냐 없느냐 차이라고 했는데 소설이야말로 소설을 읽으려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네. 여가가 있어야 되고 그 책을 사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화가 성립되는 시장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소설이 상품이 되려면 그 자본주의가 존재해야 되고 또 자본주의에 맞는 어떤 사람들의 이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강수가 1917년에 우리 최초의 근대 소설 무정을 네. 썼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무정을 이강수가 잘라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식민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이 돼버렸어요. 식민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 식민지가 됐다는 게 뭘 뜻하나. 지금까지 대한제국 왕이 다스리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죠. 거기 사람들이 혼돈을 느끼는 거죠. 네. 근데 그 혼돈이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소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어떤 사회의 어떤 방향, 나아갈 방향, 네. 지평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소설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계몽이 나온 거잖아요. 바로 이강수의 소설 무정에서는 계몽이잖아요. 네.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방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후로에 프랑스에서 열린 강화회의에서 이제 민족 자결 하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만세를 외쳐가지고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가 독립하자.
근데 망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배우자, 개몽을 하자 했는데 하니까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설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신경향파 그리고 카프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개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어떤 방향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카프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이제는 사회주의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조선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카프의 문학들, 신경향파 문학들, 채세의 탈출기라든지 카프의 여러 가지 소설들이 이제 이상화에 빼앗긴데도 보면 다 그 네. 카프 경향의 시와 소설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그게 또 망하면 네.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럼 헷갈리는 거죠. 네. 그 헷갈리다가 결국 그 방향을 못 잡으니까 사람들이 토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지 이런 식의 토속의 세계로 이제 도피하는 거죠. 김동리의 황토기라든지 그 무당 이야기 나오는 여러 가지 모화 나오는 얼화라든지 무녀도 이런 식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샤머니즘의 세계로.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갔다가 사회주의로 갔다가 네. 그게 다 안 되면 그러면 샤머니즘의 세계로 이런 식의 사실은 이 소설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진로 방향과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단편 소설 이야기했지만 바로 김성옥의 무진기행이나 네. 황석영의 산포가는 길은 바로 그 근대화 산업화를 딱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1964년에 나온 63년인가 4년에 나왔죠. 그 무진기행. 네. 이 무진기행은 앞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제 고향을 배반하고 네. 약속을 배반하고 도시의 출세와 물질의 풍요에 이제 타협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73년인가 4년에 나온 산포 가는 길은 바로 그 산업화 10년 만에 이제 모든 고향은 다 파괴돼 버렸다. 이걸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70년대 이제 민중문학이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80년대 노동문학이 나온 게 된 게 우리는 벌레가 아니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김윤식 교수의 표현을 빌면. 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게 바로 문학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랬는데 1994년에 발표된 윤대영의 어느 낚시 통신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는 이제는 인간은 벌레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인간은 벌레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94년의 소설은 인간은 벌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90년대부터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가버리고 소비와 향락의 시대가 펼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제 벌레다라고 오히려 선언을 하는 시대. 이런 것들이 묘하게 결부되어 있는 거죠, 소설에서. 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귀여운 여인은 왜 귀여운 여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했던 거는 네. 결국은 네. 바로 귀여운 여인은 그 자연 상태 그대로 여자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귀엽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역설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해석은 여러 가지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맹이가 빠져 있는 여자 같잖아요. 네. 알맹이가 빠져 있는 여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게 우리가 귀엽다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저한테 많이 쓰시잖아요. 귀여운 거. 애 같을 작고 때? 애 같고 네. 내가 통제 가능하고 네. 내가 조작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창조주가 되는 느낌. 소나기에 그렇죠. 있는. 보통 귀엽다라고 할 때 표현은 아름답다 귀엽다 좀 다르잖아요. 귀엽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내가 하나의 대상화시킬 때 가능한. 대상화시키는 표현들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여운 여인이라는 것은 대상화되는 사람, 대상화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인데 그러니까 참 기운이 빠지고 허무한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자가 예전에 낭만적으로 내 모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여기서는 대상화되는 사람 항상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갈피를 못 잡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의견을 못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귀여운 여인을 비웃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도 과연 의견을 가지는 게 우리의 의견이 그렇죠.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책, 누군가의 맞아요. 말, 누군가의 언론.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 귀여운 여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요즘 나를 포함한 네티즌들 딱 요렇지 않나. 맞아요. 뭔 사건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뭐 욕한다거나 혹은 뭐 막 칭찬하고 네. 그러다 또 아닌 거 밝혀지면 또 자기를 배반하는 댓글들 또 막 쓰면서 네. 또 네. 위로도 받고 이러는 게 요즘 모습이랑 별로 이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톨스토이가 격찬한 것 아닌가. 톨스토이도 사실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성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톨스토이는 인간의 얼굴을 한 신이다. 성자다. 네. 왜요? 그만큼 이 사람은 평생을 귀족의 신분으로 네. 살면서도 농노들을 해방시켜주고 농지를 나눠주고 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채식주의자 어떤 그걸 삶을 살고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욕정을 억제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강건한 사람이거든요.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다녀도 하나도 피곤 안 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일을 하고 글을 써도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있죠. 나이도 90까지 살았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 절제하고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완전히 위선자다 이거죠. 채식주의라고 하면서 채소를 먹잖아요. 채소를 네. 뭐 어떻게 먹냐면 고기 육수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샤브샤브네요. 단백질은 있어야죠. 우리 근데 왜 진짜 톨스토이 책은 안 해요? 한번 해야죠. 네, 네. 톨스토이를 안나 까리니나나 뭐 한번 해야죠. 전쟁과 평화 뭐 네. 이런.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도덕 감정론 해가지고 교훈을 뭐 도덕적으로 하라라 해놓고 본인의 여자 관계가 과연 깨끗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진 또 않았나 보요. 뭐 그런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위선자라고 말을 많이 이제 듣기도 하는데 근데 그 또 역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귀여운 여인에서 가감없이 드러나는 그 솔직 담백한 오히려 그런 거에 큰 매력을 느꼈구나. 뭐 그게 오히려 다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 이 귀여운 여인에 대해서 그런 해석보다 오히려 그 이걸 둘러싸고 네. 어떤 비평가와 작가가 한번 붙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귀여운 여인이 아니라 다른 건데 어떤 작가가 소설을 발표했어요. 80년대. 네. 예, 소설에서 주인공이 40대 카페 마담으로 나왔을 거예요. 네. 다방 마담인가 나담에 나왔는데 이 다방 마담이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그리고 행동의 변화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걸 두고 네. 평론가가 막 방송 녹화 중에 세게 공격을 한 거죠. 네. 이 주인공이 인물의 성격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들 막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평론가 나이가 40 네. 정도 정도 됐고 네. 그 작가는 나이가 한 60이 넘었죠. 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작가가 평론가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평론가 이름이 이제 김이란 뭐예요. 김 선생.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도 아직도 나는 내 마음 갈피를 못 잡겠어. 네. 예쁜 여자를 보면 나도 지금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도대체 이제 이 작품에 나오는 40 정도 되는 여자의 마음이 당신이 말하듯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일관되고 뚜렷하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게 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 평론가가 크게 깨우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자꾸 어떤 작품을 분석적으로 자꾸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거는 이거에 안 맞냐 원인과 결과가 안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 원인과 결과 없이 갑자기 자기적인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갑자기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뀐단 말이죠. 왜 이런 거 많잖아요.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재미있는 게 정말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정말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의 검은 양복에 뭔가 비듬이 하나 탁 흰 거 보고 나서 갑자기 그다음부터 깬 거야.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네. 응. 또 남자는 여자를 참 좋아해요. 네. 근데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여자가 지나가는데 껌을 씹었는데 껌을 갑자기 보통 휴지에 사서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껌을 하더니 그냥 가다가 무심결에 버렸다며. 갑자기 그게 거슬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서로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사람 살아가는 국면이잖아요. 거창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걸 따지자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 단편의 묘미는 바로 그런 딱고 한 국면을 포착해가지고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어떤 삶의 전체와 연결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단편 선정은 좋았는데 네. 지금 한 권 했어요. 하나. 최후배 귀여운 여인 하나 소개해드렸고 이게 갈 길이 뭐네요. 너무 멀어요. 또 이것도 보충할 겁니까 또 자꾸 보충에 맞들리시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다음엔 속도를 더 내가지고. 네. 일단 하여튼 뭐 저희가 요 시간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네. 2부에 한 10권 되는 거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난 자신이 없어. 네, 하여튼 뭐 최후배 귀여운 네. 여인 뭐 재밌네요, 근데. 네, 그래서 그 우리 최후 소설은 한번 읽어보셔도 그러네요. 그리고 투르게네프의 첫사랑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 죽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러시아 단편이 참 매력이 있다.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단편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또 세계까지 가셨어. 여튼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50번째 시간은요. 다양한 전 세계에서 정말 뽑고 고르고 고른 단편들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